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9년 10월 27일 늦은 밤, 서울지검 특수부에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걸어 들어옵니다.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지만 두 눈에선 어딘가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죠. 그는 29살의 유덕희, 조직폭력배 영웅파 소속이었는데 예고 없이 검찰에 찾아온 그가 대뜸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간을 먹었어요. 아니 이거 혹시 무슨 범죄를 막 부풀려가지고 강한 척하고 싶은 헛소리인가 싶었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또 간절했습니다. 사실 그때로부터 5년 전인 1994년에도 지존파가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은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었죠. 수사관들은 결코 유 씨의 진술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영웅파라는 조직폭력배의 존재가 드러났고요.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됐죠. 우선 영웅파는 두목 이순철을 중심으로 1999년에 결성된 조폭단체입니다. 이순철, 어린 시절부터 떠돌이 생활하면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었어요. 그러다 1981년 15살이 되던 해에 본격적으로 범죄자의 길을 걸었고요. 이 시기 그는 노상강도와 폭력범죄를 주로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범행 수위가 점차 높아지더니 8년 뒤인 1989년 불과 22살의 나이에 살인죄를 더하고 감옥에 가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남 광양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누군가와 시비가 붙었는데 그 욱한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칼로 상대를 찔러서 살해한 겁니다.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대전교도소에 복역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 되어버려요. 수감 생활을 통해서 조폭들과의 인맥을 넓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지낸 지 10년 8개월이 된 1999년 이순철이 가석방되는데요. 교화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행동했어요. 그간 대전교도소에서 만난 동생들, 과거 소년원에서 만난 인연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대전을 기반으로 영웅파라는 조직폭력배를 결성한 겁니다. 이게 아주 거대한 조직은 아니었는데요. 주요 멤버들을 좀 살펴보면 두목인 이순철, 그를 중심으로 그의 친구이자 2인자였던 32살 창존빈, 또 여기에 행동대장이던 30살 박재범, 자금책을 담당하는 29살 정덕수, 또 조직원 29살 곽종길, 유덕희, 그리고 원씨까지. 다소 작은 규모의 조직이었고 당시 이순철의 나이는 32살. 어쨌든 그가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두목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들이 활동했던 그 1999년을 살펴볼까요? 이전부터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조직폭력배가 결성이 되었어요. 특히나 과거 80년대는 그 수가 절정에 달았죠. 범죄가 활기를 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기가 한풀 꺾이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1990년에 새로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단속을 한 거예요. 대략 300개에 가까운 조직폭력배가 해산이 되었죠. 그들의 위상도 예전만 못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후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구역을 형성하면서 주로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유독 영웅파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유흥가 쪽이 아니라 주로 청부 폭력, 납치, 사설 경호, 보험 사기 이런 분야에 손을 댄 거예요. 이 중심에는 자금책인 정덕수가 있었죠. 이 정덕수라는 사람이 영웅파에 들어오기 전부터 보험 사기꾼으로 악명을 펼쳤습니다. 1997년 IMF 당시에 그가 대전에서 유흥업소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때 지인을 이용해서 자기 가게에 불을 지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화재 보험금을 두둑히 받게 되죠. 정덕수는 이를 계기로 보험? 이게 꽤 짭짤한 수입인데?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악행은 영웅파에 들어온 후에 더 심각해집니다. 고의적으로 교통사고 내서 보험금 타내는 건 기본이었고요. 각종 보험 사기에 납치 강도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영웅파는 더 많은 현금을 거머쥐게 된 거예요. 이에 따라 호화로운 생활까지 영위했죠. 당시 이들이 대전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합숙소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고 또 따로 체육관을 개업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긴 하지만 재정적으론 튼실했던 거죠. 추후에 이들이 검거됐을 때 집에서 발견된 게 수많은 현금, 거기에 달러, 엔화까지 있었고요. 또 예금 통장도 두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영웅파의 보스가 이순철이 아니라 정덕수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영웅파는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보험사기 단체 아니야?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경찰의 감시 대상에서도 배제가 되었죠. 만약에 앞서 그 유덕희가 검찰에 찾아와서 자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하는 이 사건은 어쩌면 실체조차 파악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1999년 10월 22일 대전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에 편의점에서 두목 이순철을 비롯해서 2인자 창종빈, 행동대장 박재범, 그리고 곽종길, 유덕희가 그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술자리에는 이순철의 애인이자 동거녀이던 25살 강 씨도 있었고요. 또 창종빈의 애인도 함께 있었죠. 그렇게 술자리가 이제 이어지던 중인데 느닷없이 곽종길이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도 술을 마실 때마다 좀 추태를 보였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요주의 인물이었죠. 근데 그날 하필 두목의 여자친구 강 씨에게 성희롱 섞인 농담을 한 거예요. 자기는 농담이라고 한 건데 좀 약간 자극적인 말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술이 더 취하니까 이번에는 그 2인자 창존빈에게 선 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창 씨는 척추 장애가 있어서 거동이 좀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애를 비꼬는 말을 내뱉은 겁니다. 형님은 장애인 주제에 평범하게 살려고 애 많이 쓰네? 이 말은요, 창 씨의 치부를 건드리고 말아요. 열받은 창 씨가 참지 않았고 맥주병 던지면서 경고합니다. 근데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파악을 못했는지 곽종길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조롱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조폭들입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열받은 상황에서 행동대장 박재범이 응징에 나서요. 막 씩씩대면서 자기 차로 가더니 트렁크에 평소 넣고 다니던 펜싱카를 꺼내서 곽종길한테 휘두르려고 한 거죠. 이때 두목 이순철이 소리치릅니다. 그만해! 이제 누가 신고할 게 좀 우려가 됐나 봐요. 보는 눈 많으니까 여기서 일 키우지 마! 그런데 이 말인 즉슨 보는 눈이 없는 그 자신들의 아지트 숙소에서 교육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박재범이 일단 곽종길을 주먹으로 세게 칩니다. 기절을 했죠. 바로 차에 싣고 숙소로 향해요.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곽종길이 눈을 떴는데 주변에 이 조직원들이 야구 방망이, 대검, 쇠망치 다 각각 들고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자비한 폭행이 이어졌죠. 그야말로 곤죽이 될 때까지 패는 겁니다. 근데 이 곽 씨가 폭행을 막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반항하면서 욕설을 해요. 내가 니네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폭행이 1시간 이어졌어요. 그 곽종길은 반주검이 됐죠. 그러자 여기서 자금책이던 그 정덕수가 애 너무 많이 다쳤다. 일단 좀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종빈과 박재범이 강하게 반대해요. 얘가 병원에서 깨어나면 혹시라도 경찰에 다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걱정한 건 이 폭행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곽종길은 평소 영웅파가 함께 자행해온 온갖 불법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행여라도 그가 경찰에 자백을 한다면 여기 있는 조직원들 모두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민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말했죠.
곽종길 그냥 죽여버리자. 새벽 6시 두목 이순철이 곽종길의 복부에 긴 획칼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 공격은 그가 완전히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차례 이어졌고요. 끝내 곽종길이 쓰러지자 이번에는 화살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갑니다. 저 유덕희 저것도 죽여버려야 돼. 저 곽종길이랑 친하잖아. 깔끔하게 유덕희까지 죽여서 다 입막음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살인에 대해서. 근데 이때 이순철이 이걸 막게 돼요. 왜냐하면 유덕희를 살해할 경우 이 현장에 같이 있던 조직원이 아닌 자신의 여친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유덕희가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살기 위해서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형님, 제가 죽어도 이 비밀 꼭 지킬 거예요. 예? 저 한번 믿어주세요. 제가 그 증거로 곽종길 간을 먹겠습니다. 이 시신에서 간을 꺼내 먹겠다는 엽기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다 비밀을 지켜야 한다. 이 약속은 사실 유덕희 외에 다른 조직원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도 필요한 거예요. 잠시 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치 도원결이라도 하듯 곽종길의 간을 조각으로 나눠서 입에 넣게 됩니다. 이걸 먹으면서 모두가 공범이다 라는 걸 확고히 한 거죠. 여기서 이순철의 애인 역시 죽음이 두려웠는지 이걸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엽기적인 의식이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시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 같이 머리를 맞댄 끝에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에 있는 한 산림욕장 인근에다가 안매장을 하기로 해요. 거기가 가로등도 없고 포장도 안 된 산길이거든요. 그래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직원들은 이 시신 해체하려고 빠르게 움직였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서 획칼 3개를 이용해서 뼈와 살을 따로 분리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나 신원이 밝혀질까봐 시신의 치아와 지문까지 모두 없앴어요. 그렇게 곽종길의 시신은 11개의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여집니다. 22일 오후 3시 이들은 산림욕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한 1.5km 떨어진 곳에다가 10m 간격으로 한 30cm 정도 구덩이 3개를 파내려갔죠. 그게 다 완성이 되니까 첫 번째 구덩이에는 그 시신에서 떼어낸 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구덩이에 각각 곽종길의 머리, 뼈를 매장합니다. 나중에 이걸 발굴해낸 경찰들에 따르면 첫 번째 구덩이 가까이만 가도 시체 썩는 막 냄새가 너무 역하게 풍겼고요. 또 파릿대가 들끓었다고 해요. 누가 봐도 여기에 시신이 있다는 걸 알 정도였죠. 또 나머지 그 2 구덩이에서도 머리와 뼈 다 수거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훼손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곽종길인지 확인이 힘듭니다. 결국 DNA 감정을 해서 그라는 걸 밝혀냈고요. 그만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시신을 처리한 후 영웅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혹여나 사소한 신고라도 들어가지 않을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주변에 살던 이웃들에 따르면 평소 이렇게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시끄럽게 굴고 많은 민폐를 끼쳤다고 해요. 근데 살인 사건이 벌어진 그날 이후부터는 소음도 안 만들고 조용히 지냅니다. 심지어 주민들한테 넉살 좋게 안녕하세요 인사도 건네면서 몸을 극하게 사리고 있었죠. 그러다 유덕희가 모두를 배신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살인을 저지른 지 불과 7일 만이었어요. 10월 29일 가담한 조직원 전원이 체포됐죠. 당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90년대의 대중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비록 결론적으로는 한 명을 죽인 단일 살인 사건이긴 했지만 조직폭력배들이 시체 해부하고 간을 먹었다? 이거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동시에 유덕희가 왜 자백을 했냐 여기에 대해 여러 추측이 쏟아집니다. 일각에서는 살인을 목격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젠가 자기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형량 감형을 노린 의도적인 자수라는 추측도 있었고요. 실제로 재판에서 유덕희는요, 자수를 했다라는 점이 첨삭이 되면서 징역 10개월, 꽤 가벼운 형벌을 선고받아요. 하지만 유덕희와 달리 다른 조직원들은 강력한 처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두목 이순철에게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었지만 2심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또한 창존빈과 박재범 무기징역 받았고요. 정덕수는 징역 25년형에 처해졌죠. 그렇게 이 희대의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소리가 남아있어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09년 돼서 돌연 이순철이 주목을 받아요. 자기가 사실 이 영웅파의 두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사건의 주범도 아니고 영웅파 두목도 아니고 사실 이 모든 건 창종빈이 꾸민 짓이라는 주장이에요. 왜 그랬냐? 내가 창종빈한테 진 빚이 있어서 이걸 갚기 위해 의리로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건데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이순철은 한 장의 종이를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 지난 2000년에 창존빈이 1심에서 무기징역 받고 직후에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해요. 근데 이때 유서 한 장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이순철을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웅파의 두목은 사실 접니다. 곽종기를 죽인 것도 다 접니다. 예전의 살인사건도 제가 했습니다. 글쎄요. 이 유서에 대해 재판부는 창종빈이 오랜 친구 사이였던 이순철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기는 어차피 세상을 뜨기로 했으니 친구 하나 구하고 가자라는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건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요. 이순철의 재심 신청 또한 기각됩니다. 하지만 이순철은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계속 감형을 요구하고요. 그런데 반면 피해자에 대한 사과, 후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꽤 오랫동안 복역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사죄를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순철은 2009년 대전교도소에서 서울로 이감이 됐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1999년에 발생한 영웅파 사건. 이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에 조금 잦아들었다고 생각한 조폭의 범죄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큰 충격과 파급을 몰고 왔었습니다. 실제로 이 영웅파 사건은요, 작년에 제가 금사파에서 다뤘던 서진 룸사롱 사건과 함께 우리나라 범죄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조폭 사건은 다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조폭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과거 조직폭력배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엔 조폭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다는데 폭행, 살인은 물론이고 정치적 이슈까지 연루되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역사상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되는 서진 룸사롱 집단 살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1986년 여름은 전대미문의 조폭 사건이 2번이나 연속으로 터지면서 조폭들의 남양 특집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그 첫 번째 사건은 7월 26일 새벽 4시 인천 유송도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해당 호텔의 사장이 201호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
복면을 쓴 괴한들이 무기를 들고 침입을 했고 사장 황 씨를 폭행해서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건은 호텔 사장과 조폭 간의 대립이라기보단 숨겨진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이 호텔 사장 황 씨가 검사로 재직 중이던 박 씨와 동업을 한 겁니다. 근데 호텔이 잘 안 되고 경영난에 빠지니까 박 검사라는 사람이 투자금 5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구하게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 검사가 조직폭력배 두목 김태천에게 사장 황 씨를 협박해달라고 의뢰했던 사건인 거죠. 그 당시에 이 사장 황 씨는 폭행을 자기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이리저리 전전긍긍 했는데요. 결국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검사와 조직폭력배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면 사회의 가장 엘리트 기득권 집단과 또 사회의 악의 뿌리를 대표하는 두 집단의 만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시민들은 또 다른 경악할 만한 조폭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1986년 이때 정말 말 그대로 조폭 세상이었죠. 뉴송도 호텔 습격 사건 이후 약 2-3주 정도가 지난 1986년 8월 14일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룸사롱 서진회관은 지금의 9호선 신논현역과 언주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개 남짓의 룸들을 가지고 있는 강남에서도 꽤 잘 나가는 고급 룸사롱이었죠. 그날 17호실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 7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명 조직폭력배 만보파 일원들이었어요. 이 만보파의 보스는 오재홍인데 마침 그는 큰형님 김태촌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태촌은 아까 그 뉴송도 사건에서 언급된 인물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잠시 80년대 대한민국의 조폭의 계보를 좀 설명드리자면, 악명을 떨치던 3대 조폭이 있었습니다. 양은이파, 오비파, 범서방파. 그 중에서도 보스 김태촌이 이끌었던 범서방파 조직의 바로 아래에 이 만보파가 존재했습니다. 만보파는 목포에서 올라온 조폭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해요. 만보파, 여기에 핵심 멤버는 행동대장 격이었던 25살 조원섭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의 암흑가에서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싸움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조폭들도 웬만하면 마주하길 좀 꺼려하는 대상이었죠. 키가 190에 체중도 100kg가 넘어서 외형만으로도 위압감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헤비급 복서 출신이고요. 어쨌든 이날 조원섭을 비롯한 만보파가 모인 이유가 있는데, 또 다른 조직원인 고용수를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실형을 살고 있었는데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만보파 조직원들은 마음껏 술을 마시며 취해가고 있었죠. 그런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각 바로 옆방인 16호실에서도 비슷한 덩치의 사내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유도대학, 현 용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구성된 8명의 남성들이에요. 그런데 평범한 대학생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목포에서 올라온 조직폭력배 무리였고요. 훗날 서울 목포파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만보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만보파는 이미 전국구 조직이었는데 그에 반해 서울 목포파는 좀 규모가 작은 신생조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들 체육인 출신이라서 체격도 좋고 또 유도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에서 좀 꿀리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서울 목포파가 나름 관리하고 있던 아지트 같은 곳이 바로 이곳 서진회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16호실뿐만 아니라 건너편 20호실 룸에서도 이들의 우두머리였던 41살 정요섭, 그리고 부두목 25살의 장진석이 일행과 함께 머물고 있었어요. 여러분, 조폭들은 보통 다른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에는 잘 가지 않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날 만보파는 거리낌 없이 서진회관에 방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어쩌면 그들은 서울 목포파를 이렇게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그날 밤 벽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조직이 유흥을 즐기던 무렵 작은 소란이 발생합니다. 17호실에 있던 만보파 한 명이 방이 너무 좁다 이러면서 웨이터를 불러서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죠. 아니 근데 이 다음 날이 바로 광복절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이 꽉 차 있었어요. 웨이터가 정중히 거절을 하죠. 그러자 화가 난 만보파 조직원 한 명이 이 웨이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합니다. 다른 조직원들이 간신히 말렸고 웨이터는 코피가 터진 채로 이제 거의 울면서 룸을 나오게 되는데 이때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 이걸 보게 된 거죠. 아니 여긴 우리 구역인데 누가 널 이렇게 때려? 자초지종을 듣게 된 서울 목포파는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만보파 일행이 평소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느꼈던 참이에요. 근데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게 탐탁지 않았죠. 그렇게 슬슬 열이 받고 있었는데 상대파에 누가 와 있는지 보니까 유명한 싸움꾼 조원섭이 보였습니다. 업계에서 이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간신히 화를 참고 있을 무렵 또다시 복도에서 우연히 만보파 조원섭과 서울 목포파 조직원이었던 23살 고금석이 마주치게 됩니다. 자, 앞서 설명을 했듯 만보파와 서울 목포파는 둘 다 목포 출신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고향에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라고 해요. 원래라면 나이가 어린 고금석이 조원섭에게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는 만보파에 좀 불만을 품고 있었던 터라 인사를 거부했고 조원섭은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고금석을 부르더니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 깡패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뺨을 맞은 고금석은 굴복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조원섭을 노려보면서 화를 부추겼죠. 서진회관 룸사롱 복도는 금세 살벌해졌습니다. 이때 소란을 듣고 17호실에 있던 만보파의 다른 조직원들까지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실시간에 집단 구타가 일어났어요. 얼마 못 가서 반대파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도 복도로 나왔죠. 그리고 그 중에는 행동대장인 24살 김동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본격적으로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조직 간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던 순간 김동술이 허리를 숙이더니 발목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60cm 정도 되는 회칼이에요. 당시 만보파, 17호실에 있던 만보파는 술에 취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쫄진 않았죠. 워낙 그들에게 서울 목포파는 가소로운 상대였으니까요. 특히나 만보파 싸움 1등이라는 조원섭은 코도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칼 들고 있냐? 찔러봐라! 도발을 하게 되죠. 이때 격분한 김동술이 칼을 휘둘렀고 조원섭의 왼쪽 팔에 큰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이걸 보던 서울 목포파 고금석 또한 흉기를 꺼내들었고요. 그렇게 무기를 든 서울 목포파 조직원들은 무차별적으로 상대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서진회관은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어요. 만보파가 무기도 없었고 밀리고 있었고요. 또 혼란 속에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서울 목포파 이 조직원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집단으로 뒤엉키게 됩니다. 당시 만보파는 이 핵심 멤버였던 조원섭 싸움 1등이 다치게 되니까 일단 자신들이 있던 그 17호 화장실로 피신하게 돼요. 하지만 이걸 또 목포파 조직원들이 따라와서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이용해서 문 부수고 들어갔고 거기서 경계 대상이던 조원섭을 집중 공격합니다. 참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 와중에 그 건너편 20호실에 있던 서울 목포파 부두목 장진석이 방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야, 다 죽여버려 라는 명령을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에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 추후 본인 장진석은 그 사실을 부인했고 끝내 증언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난투극이 끝나고 결국 만보파 7명 중에 조원섭, 고용수, 송재익, 장경식이 살해됩니다. 나머진 중상을 입었고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 살상을 끝낸 목포파 조직원들이 이후 4명의 시신을 차에 실더니 20분 거리에 있는 사당동의 한 정형외과로 갔습니다. 여기가 자신들의 또 다른 조직원이 입원해 있는 곳이기도 했는데
여기 와서 대뜸 복도와 화장실, 진료실 앞에 시신들을 내려놓더니 교통사고 환자요? 라고 소리치고 달아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한눈에도 이건 교통사고 환자가 아니에요. 한 시신에는 무려 40군데나 찔린 흔적이 있었으니까요. 급히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이후 일파만파 퍼져나갔어요, 사건이. 그렇게 일이 좀 커지니까 서울 목포파의 고금석을 비롯한 몇몇이 하나둘 자수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당시 칼을 휘두른 주범이던 부두목 장진석과 행동대장 김동술, 이 두 사람은 전북 임실에 있는 한 저수지 외딴 오두막에 숨어 들어갔고 낚시꾼으로 위장을 해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죠.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5명의 무술구단자 형사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어요. 당시 범인들은 칼과 낚시도구를 이용해서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끝내 이들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서울 목포파 장진석과 김동술, 이 둘은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뉴스를 보고 있던 시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과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왜냐면 검거된 이 두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너무도 고개를 빳빳이 들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 취재 기자가 다가가서 심경을 묻게 돼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무슨 말이 듣고 싶어? 이렇게 막 쏘아 붙이는 겁니다. 뭔가 끝까지 조폭의 위험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들의 허세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재판이 됐고요. 검찰이 사형을 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엉엉 울면서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참고로 이때 이제 담당 검사가 남긴 말이 두고두고 지금까지 유명한 구절이 되었는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 자, 그럼 처벌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다음 해인 1987년 10월 대법원에서는 가장 먼저 흉기를 휘두른 김동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공격을 개시한 고금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부두목 장진석과 김승길은 무기징역, 조직원 박영진은 2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목 정요섭은 15년형을 선고받고요. 이들 모두 감옥에 수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워낙 사건이 커서 서울 목포파의 잔혹한 범행이 알려진 터라 같이 생활하는 재소자들 또한 이들을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년 후인 1989년 8월 김동술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그는 의외로 담담했다고 해요. 오전 9시에 사형장으로 들어섰고 최후에 그가 남긴 말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던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형구가 고장이 났는지 버튼을 눌러도 바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김동수를 거기에 둔 채 사형 집행을 하는 교수대를 수리하느라 45분이 지체되는데 그동안 김동술은 벌벌 떨면서 기도를 했다고 전해지죠. 결국 얼마 못 가 그는 재집행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또 다른 사형수 고금석, 그에게는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학창시절만 해도 평판 좋은 건실한 청년이었다고 하죠. 근데 웬일인지 대학에 진학한 후에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린 때를 기억하던 고향 사람들은 이건 너무 억울하다, 사형이라도 면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썼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는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치금을 모아서 매달 5만 원씩 강원도 한 시골 분교에 기부했다고 전해지는데 한편 무기징역이던 장진석, 그는 2017년 12월에 31년간의 복역을 끝내고 57세의 나이로 출소를 했고요.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영진은 죄값을 다 치르고 2006년 출소한 후에 최근 근황을 검색해보니까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조폭 살인사건으로 기록된 서진 룸사롱 살인사건. 이후에 사회에는 참 많은 나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먼저 이 가해자 출신이 알려지면서 한국유도대학, 이게 무슨 조폭 양성소냐라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1992년 개명을 했고 지금의 용인대학교가 되었죠.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조폭을 사회적으로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돼요. 그리고 사건 발생 4년 후인 1990년에 노태우 정권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됩니다. 범죄와의 전쟁, 이때 1,400명이 넘는 폭력배가 검거되었고 300여 개에 가까운 크고 작은 폭력배 무리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그 모포파에 목표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그게 조직폭력배 정화였는데 글쎄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나마 목표가 이뤄진 셈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폭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가 이뤄지진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에 청남 사거리에서 범서방파 간부가 부산 칠성파 두목과의 이권을 두고 시비가 붙어서 양쪽 200명 조직원들이 집결해 패싸움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2009년이 돼도 여전히 이들의 존재가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나마 최근 소식을 좀 검색해보면 범서방파, 여기는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불리던 보스 김태촌이 사망하면서 급격히 와해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투자와 대부업을 가장한 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 당시 3대 조직이던 오비파와 양은이파도 내리막길이라고 전해집니다. 양은이파 두목은요 40억 원대 대출 사기 혐의로 검거가 됐고 이후 세력이 좀 약해졌고요. 오비파 보스는 다른 조직의 공격을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죠. 한국의 80년대 당시에는 운동하고 덩치가 좋았던 청년들이 쉽게 조직폭력배의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왜곡된 의리, 젊은이들의 허세, 거기에 한탕주의까지. 성인이 된 그들의 미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획할 휘두르는 살인마로 만든 건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